크면 클수록 좋다는 믿음이 통하던 시대는 이제 먼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것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재능이 넘치는 설계자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걸작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거운 저주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것이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악명 높은 전함 비스마르크처럼 그 숙명은 더욱 가혹해지곤 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5만 톤짜리 거대한 전함은 제3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존재로 널리 알려졌지만 동시에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토픽 채널입니다. 언제나처럼 순서에 따라 하나씩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건조의 역사.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군대나 현대적인 함대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3년 정권을 잡은 나치는 서방 국가들과 미국이 묵인하는 틈을 타 이 제한을 무시하고 잃어버린 영토와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군사력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바로 영국 왕립 해군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원양 함대를 만드는 것이었죠. 1936년 7월 1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블롬운트 포스 조선소에서 나치가 바다의 지배자로 구상한 전함 비스마르크의 용골이 놓였습니다. 함선의 이름은 독일을 통일한 초대 제국 제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39년 2월 14일 수많은 관중과 히틀러 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진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진수식에서는 비스마르크의 손녀가 뱃머리에서 샴페인병을 깨뜨리는 전통적인 의식을 맡았는데요. 1940년 8월 24일 비스마르크는 정식으로 취역하였고 3주 뒤에는 발트해에서 항해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함장으로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에른스트 린데만이 임명되었고 승조원은 약 2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함선은 당시 기준으로도 진정한 초대형 전함이라 부를 만한 존재였습니다. 배수량은 5만 톤, 전체 길이는 251m, 폭은 36m에 달했죠. 무장은 4개의 포탑에 장착된 8문의 380mm 주포, 12문의 150mm 부포, 그리고 수많은 대공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측면은 최대 320mm 두께의 장갑으로 보호되어 있었고요. 최고 속력은 30노트,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55km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실제로는 왕립 해군을 능가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주력 함선인 순양전함 후드와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크기나 무장의 측면에서 비스마르크보다 약간만 뒤처지는 수준이었죠. 후드의 배수량은 47,400톤,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42,100톤으로 각각의 길이는 262m와 227m였습니다. 후드는 비스마르크와 마찬가지로 381mm 주포 8문을 갖추고 있었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356mm 주포 10문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후드는 비스마르크와 달리 대공 무장이 빈약했고 비스마르크보다 20년이나 앞서 건조된 함선이라 주포의 고각 사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금세 드러났습니다. 한편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1941년에 막 취역한 최신 전함이었습니다. 라인 연습작전과 덴마크 해협 해전. 강력한 전함 비스마르크가 나선 첫 번째이자 마지막 본격적인 출격은 1941년 5월이었습니다. 전력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독일군 사령부는 비스마르크 한 척만으로는 영국 왕립 해군의 다수의 전함들과 전통적인 함대전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와 함께 동행한 중순양함 프린츠 오이겐은 독일 해군의 위상을 생각하면 다소 평범해 보이는 임무, 즉 통상로를 공격해 적의 물자 수송을 방해하는 통상 파괴 작전을 목적으로 북대서양으로의 돌파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서양에 도달하려면 노르웨이 북부에서 영국 제도 북쪽을 크게 우회해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회 경로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사이에 위치한 덴마크 해협으로 이어져 있었죠.
독일의 작전 이반자들이 이처럼 복잡하고 먼 항로를 어떻게 들키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지금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런 이유로 5월 20일에 스웨덴 순양함 고틀란드에 일찌감치 발견되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독일 함대의 위치 정보가 영국 해군 사령부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죠. 한편 독일 함대는 간단한 수리와 보급을 위해 노르웨이의 베르겐항에 잠시 들렀다가 다음날 다시 덴마크 해협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이를 맞이하기 위해 영국 왕립해군의 순양전함 후드와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출동했습니다. 양측이 실제로 충돌한 것은 1941년 5월 24일 이른 아침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투는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결말이 나버렸죠. 전투가 시작되고 몇 분 뒤 비스마르크의 주포탄이 후드의 장갑이 얇은 갑판을 관통해 탄약고를 직격했습니다. 그 탄약고의 폭발은 엄청났고 후드는 단숨에 두동강이 나버렸죠. 전함은 곧바로 침몰했고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대부분이 함께 바다에 잠겼습니다. 후드의 승조원 1,400명 이상 가운데 생존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도 무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포탄이 명중해 비스마르크의 연료 탱크가 손상되었고 대량의 연료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말았죠.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상 북대서양에서 작전을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수리를 위해 비스마르크는 항로를 남쪽으로 바꿔 당시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해안을 향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비스마르크 추격과 최후의 전투. 순양전함 후드의 비극적인 최후는 영국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왕립해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명전함의 침몰은 희생된 승조원들과 함선 자체에 대한 깊은 슬픔을 넘어 영국 전역에 분노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온 국민이 빠르고 무자비한 보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비스마르크를 반드시 침몰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비스마르크 내부에서도 영국의 보복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며 불안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승조원들은 왕립해군 전체를 상대하며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세계 최강의 함대인 영국 해군의 수많은 함선들이 자존심이자 자랑이던 비스마르크를 한꺼번에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한 가지 의문이 생길 텐데요. 왜 전함 비스마르크는 단 한 척으로 영국 함대의 대군을 상대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독일 해군, 즉 크리크스 마리네는 영국 해군과의 정면 충돌 자체를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측의 전력 차이는 너무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비스마르크에 제대로 된 호위를 붙이려면 샤른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라는 두 척의 강력한 전함이 필요했지만 당시 그 둘은 모두 수리 중이었습니다. 항공 지원 측면에서도 비스마르크는 이미 본국의 기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게다가 영국과는 달리 독일은 항공모함을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속도가 17노트 남짓이었던 탓에 30노트로 항해하던 비스마르크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몇 척의 잠수함이 구조를 위해 출동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스마르크의 최후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바다와 하늘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비스마르크의 승조원들이 얼마나 극심한 긴장감 속에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실제로 추격이 시작된 뒤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영국의 항공기들이었습니다. 손상으로 인해 바다에 흘러나온 연료 자국을 따라가면서 항공기들이 신속하게 비스마르크의 위치를 포착한 것이죠. 5월 26일 항공모함 아크 로열에서 이륙한 뇌격기 소드피시는 어뢰를 발사했고 그중 한 발이 비스마르크의 조타 장치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피해는 매우 심각해서 이후 비스마르크는 직선 항해가 불가능해졌고 바다 위를 원을 그리며 맴도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스마르크 최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비스마르크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부상당한 야수에게 가해지는 마무리 일격은 순양함 셰필드와 필립 비언이 이끄는 제4구축함 전대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5월 26일 자정 무렵 비스마르크는 완전히 구축함들에 포위당했고 오후 11시 30분 함선에서는 히틀러에게
승조원들은 최후까지 싸우겠다는 무선이 전송되었습니다. 다만 구축함들의 혼란스러운 야간 돌격은 큰 피해를 입히진 못했고 갑판 위에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 야간 공격 중에 구축함 줄루와 코색도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전장에는 이미 영국 왕립해군의 주력 함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사이에 도착해 있었지만 공격 개시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전투의 결말이 난 것은 1941년 5월 27일 이른 아침, 킹 조지 5세와 로드니, 두 척의 영국 전함이 맹렬한 공격을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여러 순양함과 구축함들도 이 공격을 지원했습니다. 조타 장치가 파괴되어 방향을 잃은 비스마르크는 마치 불타는 관역처럼 변해버렸고 영국 함선들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무자비하게 포격을 맞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독일 승조원들은 마지막 포문이 침묵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전함은 좌현 쪽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함장과 안전 담당 장교는 함선을 자침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었던 폭파 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영국의 전함과 순양함들로부터의 포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한 설에 따르면 순양함 도시셔에서 날아온 포탄이 자침용 폭파장치가 설치된 지점에 명중해 그 폭발이 기폭되면서 침몰을 앞당겼다고도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과 생존자들은 비스마르크의 최후를 결정지은 건 포격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 도시셔의 어뢰 공격, 그리고 승조원들의 자침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비스마르크는 1941년 5월 27일 오전 10시 40분 2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마침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승조원 2200명 중 살아남은 건 겨우 114명 뿐이었는데요. 비스마르크 침몰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치의 선전기구에게는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흔드는 엄청난 타격이었죠. 왜냐하면 비스마르크의 강력함은 어떤 의미에선 제3제국 자체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에게는 이 전함을 침몰시킨 일이 단지 후드의 복수를 넘어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적이라 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상징적인 승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후드와 비스마르크 두 함선의 비극은 거대 전함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었죠. 이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건 새로운 기술과 항공전력, 그리고 항공모함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전함은 더 이상 전장에서 살아남기엔 지나치게 취약했습니다. 이런 대함 취약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례가 덴마크 해협 전투에 참전했던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최후였습니다. 그 전함은 1941년 12월 10일 일본군의 뇌격기 공격을 받고 침몰했죠. 승조원 1612명 중 3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